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우리 삶을 더 건강하게, 더 풍요롭게 만드는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용한 과학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최신 과학 소식들을 이 머릿속에 가득 담아왔습니다. 요즘 최신 이슈, 과학계의 대세는 무엇일까요? 뭐니 뭐니 해도 AI겠죠. 그리고 우주 탐사도 빼놓을 수 없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꼭 같이 기억해주세요. 바이오 경제! 바이오 경제. 최근에 이제 환경오염 문제도 좀 심각해지고 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친환경적인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분야잖아요. 맞습니다. 바이오 경제 중에서도 인류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아주 특별한 기술이 있는데요. 바로 천연물입니다. 천연물이요? 이름만 들어서는 좀 생소하네요. 앞으로는 꼭 주목해주세요. 이 천연물이 인류를 더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살려줄 아주 특별한 기술이거든요. 만성질환, 노인성질환 치료제처럼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천연물 치료가 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천연물 의약품 개발은 생물 자원의 가치를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높일 수 있고 국가 경제 성장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저는 천연물이 인류를 살리는 새로운 과학기술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생각을 정정해야겠습니다. 사실 인류가 탄생한 이래로 과학기술은 항상 함께 발전해왔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동물, 식물, 그리고 곤충에서까지 우리를 살리는 비밀들이 숨어 있다고 하니 이야,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게 달라 보입니다. 그러게요. 자, 오늘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에서는 천연물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그에 앞서서 함께해 주실 두 분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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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천연물 신약연구단에서 맞춤형 식이약품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김명석 선임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에서 다양한 천연 소재로부터 천연 생리활성 물질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있는 김기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세계에서 판매되는 상위 25개 제품 중에 절반 가까이가 천연물 의약품이거나 또 천연 유래 물질에 기반한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천연물 의약품을 접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연물이라는 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박사님. 그 진통제 대명사 몰핀, 그리고 버드나무에서 분리된 아스피린, 세계 최초 항생제 페니실린까지 이 약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 천연물에서 유래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연물은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로부터 유래된 특수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천연물이 외부의 환경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되면 그런 환경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한 물질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을 우리가 2차 대사산물이라고 하고요. 바로 이런 물질들이 우리 인체에서 유익한 어떤 생리활성을 가지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연물 의약품은 화학합성 의약품과는 달리 화학적으로 합성된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존재하는 물질로부터 만들어진 의약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천연물이 의약품 분야에서만 활용되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또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합성의약품보다는 천연에 좀 더 자연스러움을 느끼고 맞아요. 천연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건강기능식품에 천연물이 많이 응용되고 있는데요. 네네. 뭐 예를 들면은 눈 건강에 좋은 지아잔틴이라든지 루테인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식물 천연 추출물에서부터 유래가 되고 있고요. 예, 요즘에 엄청 유행하고 있는 뭐 K-뷰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인삼이나 이런 천연 추출물로 간방 화장품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이미 아시아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고 2017년도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 있는 백화점까지 진출하면서 유럽 시장도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 천연 색소가 또 합성 색소보다 또 몸에도 또 유리하고 기능성도 많이 알려지면서 첨가제로도 천연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제품에
앞에 천연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조금 더 왠지 손이 가더라고요. 맞아요. 예. 몸에 좋을 것 같고. 맞아요. 예. 생각해보면 저도 이번 여름에 바다 놀러 갔다가 피부가 정말 빨갛게 탔거든요. 근데 이 열감이 너무 심해서 알로에 추출물을 이리저리 발랐더니 순식간에 가라앉더라고요. 이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천연물을 정말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바이오 경제를 미래의 먹거리로 주목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의약품이 주목을 받고 있던데 그 이유가 뭘까요? 천연의약품의 신뢰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현대 과학기술을 통해서 천연물이 의약품으로 활용되었을 때 안정성과 유효성 그리고 신뢰성 있는 의약품이 활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연물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특히나 발생하는 특허나 지적 재산권 같은 거가 원료가 되는 생물 자원의 가치를 엄청나게 크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술이 되고요. 이제 새로운 천연물로 천연의약품을 개발하면 우리나라가 국제의약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더 큰 시장을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좀 더 많이 천연물 의약품 기술이 국가 성장의 미래 기술로 좀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천연물 의약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연에서 나는 식물이라든지 곤충이나 뭐 동물 등에서 추출한 성분의 의약품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서양에서는 허브이고 또 동양권에서는 한약재로 활용되던 게 천연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천연물 의약품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허브나 한약재도 이 천연물 의약품의 핵심 원료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나 이제 과거의 선조들은 이러한 천연물을 자연 그대로 섭취했다는 것이 조금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자연에서 저희가 갓 채취한 채소를 씻지 않고 먹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과거에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선조들이 실수로 이제 다량을 섭취해서 간에 독성을 일으키거나 혹은 이제 부작용을 일으키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네. 의학 기술, 특히 이제 생명과학 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천연물 안에 유용 성분만을 필요한 성분만을 이제 추출하는 이제 기술들이 접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의약품 개발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유효성과 안전성을 면밀하게 검증을 하기 때문에 천연물 의약품에 있어서도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높이고.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우리가 보통 약을 먹을 때 생각하면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는 게 국룰이잖아요. 네.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글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약은 화학 합성 의약품이에요. 그러니까 증상을 치료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화학 물질들을 조합해서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몸의 입장에서 보자면 외부 물질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몸에 효과가 있기는 한데 애들 입장에서는 이걸 다 분해해서 배출시켜야 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먹지만 점점 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섭취해주고 또 섭취해주고 일정 간격으로 계속 복용을 해야지 이제 계속 그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를 한 번에 다량 섭취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섭취해야지 농도가 갑자기 훅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도 낮아진다고 해요. 솔배 씨 오늘은 박사님 같아요. 오늘 공부 아주 열심히 해왔습니다. 네,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화학 합성 의약품이랑 천연물 의약품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천연물 의약품은 식물이나 미생물이 만든 대사산물을 이제 추출, 분해, 정제, 농축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만 저희가 선별해가지고 의약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합성화학품 의약품은 이제 화학적 합성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롭게 인공적으로 특정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단일 물질로 만드는 물질이 합성 의약품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천연물 의약품은 좀 안전하고 합성의약품은 좀 약간 그래도 인공적으로 만들었다 보니까 조금 이게 안전하지 못하다 그런 맞아요. 인식이 있긴 한데 천연물 의약품에 있는 성분은 대부분 자연 효소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생합성되는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인체에 들어왔을 때도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대사 그런 기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잘 대사가 되고 흡수도 잘 빠르고 그래서 좀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천연무약품의 장점이자 단점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네, 천연물 의약품 개발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동향을 본다면 어떤가요? 네, 천연물 의약품은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 WHO 그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천연물 의약품이 2019년 약 40조 원에서 2026년에는 53조 원으로 연평균 4% 정도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전통의학의 방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천연물 신약 개발이 방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시장도 굉장히 상당한 수준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메디컬 푸드라고 하면 보완 대체 의약품을 활용한 그 천연물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 이제 최근에는 천연물 연구가 기존의 치료제와 함께 병용을 투여하거나 이제 접합하는 새로운 치료법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천연물과 저분자 화합물 그리고 단백질 치료제를 같이 투여하거나 아니면 그런 치료제들을 같이 접합해서 새로운 치료법들을 개발을 해서 기존의 천연물 의약품의 어떤 부작용을 더 줄이고 유효성을 늘릴 수 있는 전략으로 네, 그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로서로를 보완해 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천연물 의약품 개발이 주목을 받으면서 스타트업들의 화력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 천연물 의약품 스타트업 현장을 찾아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대학이나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에서도 이 천연물 의약품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제가 찾은 이 쑥, 뭔가 특별한 효능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곳이 천연물 의약품 연구하는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천연물 의약품 개발에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발견한 이 쑥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이미 쑥으로 만든 의약품은 있고요. 저희가 이 쑥들을 빅데이터로 한번 보면요. 거기에는 약 한 840개 정도의 성분들이 들어있고요. 엄청 많네요. 그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그 유파틸린도 확인하였습니다. 천연물 의약품을 개발할 때 빅데이터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시나요? 예,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천연물에 대해서 세계 최대의 어떤 빅데이터인 코코넛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으로 엠테라 코다 시스템을 활용해서 만성 난치성 질환의 천연물 의약품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오늘 의약품으로 같이 한번 만들어 볼 원료인 식물입니다. 이건 어떤 식물인가요? 이것은 팥꽃나무입니다. 천연물 약 3,000종, 그다음에 AI 그런 빅데이터로 한 244종의 천연물들을 연구하였고요. 그중에 파킨슨병 치료 효과가 가장 뛰어난 질병의 발병 원인을 잘 억제할 수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동물 실험에서 효력이 우수한 팥꽃나무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팥꽃나무가 약이 되기까지 정말 험난한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팥꽃나무, 이 건조된 팥꽃나무를 가지고 그 속에서 유효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알코올 같은 유기용매 추출 시간, 그 다음에 추출 온도 이런 것들을 잘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또 여과를 할 것인지, 또 분해를 할 것인지, 또는 침전을 시킬 것인지 같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추출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농축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천연물 의약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원료 규격화인데요. 이 속에 유효 성분이 얼만큼 동등하게 정확하게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의약품의 형태와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천연물 의약품도 동일하게 아까 만든 그 원료를 가지고 복용이 편리하고 안정할 수 있는 이런 알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이 알약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동물 실험을 도와주실 최진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쥐들이 오늘의 실험 대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첫 번째 케이지는 정상 쥐들이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두 번째 케이지는 질환이 유발된, 파킨슨병이 유발된 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킨슨병은 사람의 뇌의 흑질부라는 곳에 도파민 신경세포가 사별해서 나타나는 그 운동장애가 주요 특징인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을 사용하는 이런 쥐 실험에서는 모델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짧게는 7일 혹은 이제 길게는 한 5개월까지 투약을 해서 결과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지금 이 마우스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약물을 한 7일 정도 투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7일 정도 투여를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확인을 할 예정이고요. 뇌 흑질부의 도파민 신경세포가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도 해서 실제로 이게 얼마나 근원적으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투여만 하면 파킨슨병 그냥 정복할 수 있는 건가요? 다른 동물들에게 독성을 평가하는 독성 시험들이 있고 그 다음은 건강한 사람한테 안전성을 평가하는 임상 1상 그리고 환자들에서 실제 효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임상 2상과 3상 그리고 식약처의 허가 과정이 있고요. 허가가 되더라도 보험약가를 받아야 최종적으로 병원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남았네요. 네. 그래도 이렇게 꼼꼼한 안전 검증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 세상에서 또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지만 생소한 천연물 의약품, 그 미래가 더 기대되는데요. 앞으로 어떤 천연물 의약품을 개발하실 계획이신가요? 만성 난치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만성 난치성 질환은 병의 원인이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연물의 여러 가지 유효 성분을 활용해서 AI 빅데이터와 최첨단 분석인 오믹스, 그다음에 케미컬 프로파일링 같은 기술을 접목해서 그 질환을 근원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천연물의 연구가 더욱더 비상하길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연물 의약품이 어떻게 연구되고 또 만들어지는지 보니까 거의 모든 과정을 경험했네요, 솔비 씨. 천연물 의약품에 대해서는 준 전문가라고 해도 되겠는데요, 이제. 그럼요. 제가 딱 이 천연물 의약품 연구하는 곳에 다녀오니까 또 이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나 많고 생명체는 또 얼마나 다양합니까? 근데 이 안에서 천연물 원료의 대상이 되는 생명체를 어떻게 이렇게 딱딱 집어내는 걸까요? 천연물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재를 선정하는 방법인데요. 소재를 선정하는 기준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전통 지식 기반된 천연물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천연물이 이렇게 옛날부터 오랜 전통 지식을 통해서 쌓여왔던 어디에 좋다고 하는 그런 소재들이 실제로 연구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처음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대부분 좀 선정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로 치면 동의보감, 중국으로 치면 본초 강목 같은 그런 전통 지식이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문서들이 많아요. 그거야말로 진짜 수백 년, 수천 년간 쌓여온 경험들이 쌓여 있는 거라서 많이 선정하는 것 같고 과학적 근거라든지 임상적 근거가 확실히 있는 것들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천연무 약품의 키 포인트는 원료 수급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소재라도 저희가 의약품으로 개발될 만큼 천연 소재를 확보하지 못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의약품으로 개발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천연물뿐만 아니라 이제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 제가 연구하는 여러 가지 가장 기본 개념은 사실은 우연히 발견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의약품 개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세렌디피티라는 그런 개념이 있듯이 사실 의도치 않은 과정에서 의약품이 많이 개발되는 것 같아요. 과학계에서도 이 우연히 발견되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천연무 의약품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케이스이기도 한데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미생물학자가 우연찮게 이제 자기가 기르는 박테리아에 곰팡이가 오염된 걸 봤는데 그 곰팡이가 미생물을 생장을 억제하는 거를 이제 발견하고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최초로 이제 항생제 페니실린이 개발된 케이스가 있듯이 저만 해도 우연찮게 학생들과 연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데 거기서 특별하게 생각지 못한 결과가 나와서 거기서 이제 방향을 틀어가지고 연구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진짜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그 캐치하는 능력이 또 의약품 개발에 아주 키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이제 정말 괜찮은 천연물을 찾았는데 이제 원료가 되는 그 개체가 적다거나 정제 과정이 복잡하다거나 또 경제성이 없어서
포기해야 했던 어떤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효과가 좋은 천연물을 찾아도 그 천연물이 실제 의약품으로 개발되기까지 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천연물을 탐색을 할 때 산업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천연물이 먹어도 안전한가, 식용 가능한가를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세 번째는 이미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거나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유망한 천연물을 발굴하더라도 실제 대량 생산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깊은 산 속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약초라거나 실제로 효과는 좋지만 재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천연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이제 저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는 식물공장이나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이제 첨단 시설을 활용하는데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기존에 굉장히 약효가 좋았지만 대량 생산이 어려웠던 소재가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천연물 의약품의 개발이 조금 더 가속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으셨네요. 네네.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균일한 품질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요, 생각을 좀 해보면 천연물 의약품이 100% 천연물로만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천연물 의약품 혹은 천연물 유래 물질에 기반한 의약품들의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교수님? 천연 유래 물질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의 기준이 뭐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들이 대부분 천연물 유래 기반 물질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항암제의 거의 75%는 천연물에서 유래한 물질들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이긴 하거든요. 네. 항암제를 만들어 보자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항암제로 만들 약물의 구조를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암세포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천연물을 처리했을 때 그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천연물들이 기반이 돼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면 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겠구나. 여기서 이제 기반이 돼서 이제 의약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천연물에서 바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천연물에 존재하는 그대로의 구조 천연물질을 의약품으로 한 사례도 꽤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효능을 좀 더 높이고 안정성을 더 좋게 하고 부작용을 감소하는 물질로 유도체화를 시켜가지고 의약품을 개발되는 케이스가 훨씬 많이 있죠. 그쵸. 대부분 천연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약이 개발된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좋은 천연물 의약품이 만들어졌더라도 허가를 받아야지 시중에 판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허가 기준이 또 궁금해지는데요. 천연물 의약품이랑 화학 합성 의약품의 허가 기준이 또 다를 것 같아요. 몇 가지 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일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천연물 의약품은 복합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성분들끼리 어떻게 해서 상호작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마치 저기 이제 아이돌 그룹의 구성원들끼리의 역할과 조화를 파악하는 것과 이제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천연물은 결국은 외부의 환경, 어떤 빛과 또 물과 토양의 그 환경에 의해서 천연물 안에 있는 성분의 구성 성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을 또 균일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료 품질부터 또 추출 과정, 제조 공정 이런 부분들이 엄격하게 통제되지만이 저희가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어떤 유효성과 또 안정성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통적인 이제 사용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천연물 의약품 개발의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동의보감에서 사용된 기록이 있다거나 민간에서 오랫동안 활용되어 왔던 그런 기록들이 있으면 저희가 나중에 어떤 식약처에 자료를 제출할 때 이 천연물은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효와 안정성이 좀 보장됐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좀 더 식약처의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통과하기가 수월한 점이 있습니다. 분야마다 우리가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천연물 의약품 분야에도 지금 현재 각광받는 트렌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천연물이 단순하게 어떤 인체의 좀 불편함을 개선하는 정도로 활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완화한다거나 약간의 어떤 염증을 치료하고 혈행을 개선하는 정도로만 활용이 주로 되어 왔었는데 최근에 생명공학 기술과 이제 결합을 해서 특히 이제 만성 질환이나 난치성 질환 같이 현대 의학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그런 질환에 있어서 천연물 의약품이 많이 두각을 나타내고 좀 의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연물 안에 있는 이제 복잡한 성분이 그런 복잡한 질병을 이제 대응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접어들면서 노인성 질환, 특히 저희가 이제 근감소증이나 골다공증, 이제 안질환 같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질환에서 천연물 의약품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개인의 유전적인 정보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천연물을 치료제를 이제 처방하는 이제 그런 연구들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나라별로 이 환경이나 생활 습관 그리고 유전되는 요인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개발하는 분야도 각각 나라가 다 다를 것 같아요. 중국은 사실 무엇보다도 전 세계에서 가장 천연물 연구하는 연구자가 많은 나라인 것 같아요. 네. 또 본초 강목을 포함한 정말 수많은 한약 전통의학 지식이 잘 정리돼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기본으로 좀 항암제,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인도에서도 이제 그 전통의학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당뇨병, 관절염 같이 만성 질환 치료제 좀 개발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전통 한방에 강력한 나라는 일본도 되게 강력한데요. 아, 일본도고요. 네, 일본은 한방 제재가 엄청 또 잘 되어 있는 나라고 한방 제재 의약품을 잘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노인성 질환이라든지 만성 질환 치료제를 많이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이제 미국은 아무래도 항암제라 항생제 쪽으로 많이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사실 독일이 이제 의약품 강국으로 또 유명한데요. 독일에서도 이런 소화기계나 호흡기 질환 관련 천연의약품 개발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국가별로 딱 이렇게 어떤 질환만 특정했다고 하기보다는 좀 트렌드에 맞춰서 만성 질환, 노인성 질환, 항암제 이런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발하게 각국에서도 천연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살짝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천연물 의약품이 화학 합성 의약품에 비해서 약효가 좀 약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최근에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좀 변화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화학합성 의약품은 단기간에 굉장히 강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권투 선수가 강한 펀치를 날리는 것과 같지만 오랫동안 복용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천연무 의약품은 이제 마라톤 선수처럼 오랫동안 조금씩 효과를 나타내지만 상대적으로는 화학합성 의약품에 비해서 부작용이 적긴 합니다. 네네. 기전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이제 만성 질환이나 노인성 질환, 난치병 같은 것들이 천연무 의약품이 더 두각을 나타내서 연구가 되는 분야라고 이제 할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제가 연구하는 이제 근감소증 질환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스테로이드 계열 화합물을 이제 섭취했을 때 그것이 근육을 증강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굉장히 오래 섭취를 하게 되면 전립선 암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천연물로 접근했을 때 근력과 근육량, 근기능을 모두 개선을 하고 실제 오랫동안 섭취했을 때도 크게 독성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이러한 어떤 특정 질환에 있어서 천연무의약품이 오히려 더 좀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부터 전 세계를 위협했던 큰 질병이나 전염병이 나타났을 때마다 이 천연물 의약품들이 인류를 구했었죠.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우연의 산물 페니실린도 푸른 곰팡이에서 발견됐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 질병에 감염된 많은 병사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진저리 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퀴닌이라는 성분도 유럽 식민지 국가들에서 주로 참고했던 말라리아 치료제로 많이 쓰였고요. 그다음에 미생물 유래 항생제인 테트라사이클린도 호흡기 감염병을 치료하는 데 많이 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류를 구한 정말 많은 천연물 의약품이 등장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성공한 의약품이 있었다면 뭘까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아스피린이랑 몰핀과 페니실린이 있어요. 세 그게 다 가지 인정이죠. 천연물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 세 가지 말고 네. 다른 천연의약품을 생각하고 싶은데요. 또 있어요? 어떤 거요?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들 완전 공감하는 세 가지고 너무 유명하죠, 사실. 근데 저는 가장 성공한 천연의약품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내 의약품 그 제약회사에서 개발된 약을 좀 꼽고 싶은데요. 어떤 약인가요? 약 속에 있는 주요 활성 물질을 가지고 위점막 보호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약으로 개발된 천연무 의약품이에요. 2002년도에 개발돼가지고 21년 동안 시장에서 꾸준히 성공을 유지하고 지금 누적 매출액이 한 900억, 곧 1조 원을 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8개 국에 수출을 하고 있을 정도로 남미와 유럽에도 진출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좋은 성공 사례로 꼽고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순간에도 새로운 천연물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생물 자원들을 연구 중일 텐데요. 그중에서도 맹독을 이용한 천연물 의약품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천연물 의약품일까요?
용량이 독을 만든다라는 격언은 파라셀수스의 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즉 어떤 물질이든지 그 성질에 상관없이 안전한 용량과 독성을 나타내는 용량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격언입니다. 다른 의미로 말하면 독성 물질도 적절한 연구와 응용을 통해 효과적인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으며 이는 현대의학의 중요한 연구 분야 중 하나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뱀독. 뱀독은 고혈압이나 혈관 질환을 호전시키는 천연무 의약품으로도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 흉부산 독사의 독에서 유래된 펩타이드는 에이스 억제제의 개발에 기여했습니다. 이 에이스 억제제는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요 약물 중 하나로 이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효과를 가집니다. 이렇게 개발된 의약품이 캡토프릴인데요. 캡토프릴은 고혈압뿐만 아니라 심부전과 신장 문제의 치료에도 사용됩니다. 꿀벌의 독으로 알려진 봉독도 약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그 성분인 멜라틴과 아파민은 다양한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멜라틴은 혈관 확장 효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면역세포의 활성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보톡스 대용으로 사용되어 근육 이완 효과를 가지고 주름 개선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파민 성분은 항염증 효과로 관절 주변의 부종을 줄입니다. 독침으로 먹잇감을 사냥하는 바닷속의 사냥꾼 청자고둥, 이 청자고둥의 독에서 유래된 코노톡신은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가진 물질로 최근 진통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모르핀보다 1000배 강력한 진통 효과를 보이며 중증 만성 통증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몰핀 진통제는 마약성 진통제로 약물에 의존성이 있지만 코노톡신은 기존 몰핀 계열 약물과 달리 의존성이 없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독성 성분으로 약물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예시가 많은데요. 그중 한 가지 예로는 융단열 말미잘의 독성 펩타이드인 달라자티드가 있으며 현재 건성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의 치료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는 염증을 조절하고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해독에서 발견된 SSM6A 물질은 만성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거미 타란툴라의 독은 염증을 억제하고 특정 암세포 성장을 저해하는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연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흔한 독성 생물하면 버섯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예쁜 생김새와 달리 버섯 중독 사고를 일으키는 붉은 사슴불버섯. 이 버섯의 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는 로리딘E는 유방암 세포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현재 유방암 치료제인 독소루비신보다 약 500배 강력한 항암 활성을 보여왔는데요. 독버섯의 독성 물질에서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효과를 찾았다는 점에서 이독, 제독의 원리를 실현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태계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천연물에 있어서는 더욱이 그 원리가 더 깊게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 나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천연물,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나니 우리 주변의 모든 생명체가 더 특별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사실 독이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보톡스. 보톡스. 보톡스에 들어가는 이 톡신이라는 성분도 사실 독이에요. 근데 우리가 피부에 그쵸. 나서 주름을 필 때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마시고 있는 카페인. 카페인도 사실 알칼로이드라는 독성 물질의 일종입니다. 이게 식물이 곤충이나 동물로 인해서 병충해를 입는 걸 막기 위해서 내는 독성 물질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소량씩 섭취하게 되면 이제 각성제, 네. 중추신경을 각성시키는 용도로 사용해서 잠 깰 때 많이 마시죠. 맞아. 이 점을 천연물 의약품에서도 정확히 사용했네요. 예. 오늘 제가 박사님 세 분을 모시고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도 천연물 의약품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수준인가요? 네, 우리나라도 최근에 천연물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 훌륭한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풍부한 자연 환경, 천연 자원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축적되었던 한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질병을 치료하는데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런 생명공학 기술 그리고 이제 분석 기술, 정보 기술들이 이제 같이 통합이 돼서 천연물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사례들을 보게 되면 다양한 질환 중에서도 이제 당뇨병성 신경병증 그리고 폐쇄성 폐질환 치매까지 다양하게 적용이 돼서 천연물 의약품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현재 임상 이상을 통과한 약물 중에서 약 65% 이상이 천연물 유래
화합물로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금 저희가 극복해야 될 과제들도 남아 있는데요. 이제 원료 관리, 또 품질 관리 이런 부분들이 시스테믹하게 잘 체계화되는 것이 더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화학공학 전공자로서 그렇죠. 이 천연물 분야에 예전부터 관심이 정말 많았거든요. 생각해보면 이 화학공학, 화학 분야와 천연물은 상부상조하는 관계입니다. 천연물 의약품이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연구할 때도 화학적인 분석 기법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합성화학을 할 때 생각해보면은 천연물의 구조를 모방하거나 변형해서 사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이렇게 두 분야가 서로 함께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까지 의학계가 많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화학의 도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천연물 의약품 개발이 유리한 입장에 있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가 과거부터 한약이나 생약에 대한 역사가 굉장히 깊죠. 그렇죠. 이것도 유리한 포인트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뭐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그 동의보감을 바탕으로 엄청나게 좋은 그런 전통 한방 지식이 잘 정리되어 있는 고전 그 한방 서적들이 많은데요. 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바탕이 돼서 한의학도 되게 이제 많이 그렇죠. 발전을 했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얻는 임상 결과도 천연무 의약품을 개발하는데 엄청나게 좋은 정보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인재의 집약체인 AI가 등장하고부터 신약 개발에 많은 변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천연물 의약품 연구 개발 환경도 많이 변했을 것 같아요. 최근 AI와 과학기술의 발전이 특히 의약품 개발 프로세스에 혁신적인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9일 노벨 화학상 이제 받으신 분들이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고 기존에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단백질을 만드는 그 AI 연구자 3분에게 돌아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AI와 과학기술의 발전이 마찬가지로 천연무 의약품 개발 프로세스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기존에 저희가 약효가 있는 천연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고 하면 AI가 방대한 이 고문헌과 논문과 특허들을 조사를 해서 굉장히 단시간에 약효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천연물을 제안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의약품 개발 프로세스에서 초기에 있는 원료 품질, 제조 공정, 그리고 약물을 전달하는 그 시스템까지도 설계하는데 AI가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말단에 있는 임상시험에 있어서도 임상시험의 성공 가능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를 디자인하고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까지도 AI가 활용이 될 수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AI 활용의 천연무 의약품 개발을 더 가속화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천연물 의약품 분야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부분도 좀 많이 뒷받침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바이오 의약품 제조국 세계 1위 강국을 도약하기 위해서 5개 정도의 현재 전략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세계 1위 바이오 의약품 제조국 도약, 그리고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원부자재를 국산화하고 클러스터 활성화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 바이오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천연물을 포함한 신소재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새로운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디지털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바이오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천연물 의약품 분야에서는 현재 강원도나 충북 지역의 첨단 혁신센터가 이제 구축이 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천연물 의약품 개발의 전 주기 모든 과정들, 원료 표준화부터 제조 공정, 최종 임상시험 설계까지 지원을 해주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지원이 늘어나면서 천연물 의약품 연구도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죠. 눈에 띄는 천연물 의약품 개발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임상 데이터가 있고 전통 지식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천연 소재들을 가지고 뭐 어떤 제약회사에서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어떤 데서는 또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소재를부터 경제성이 있고 좀 이렇게 개발 가능성이 있는 소재들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요. 요즘에 항생제 내성균이 많이 생겨서 많이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개발한 항생제가 이미 또 진화를 통해서 미생물들이 내성을 가지게 돼서 기존 항생제에 이제 들지 않는 미생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병균 미생물을 또 죽일 수 있는 강력한 항생제로 개발하고 연구하는 곳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되는 분야인 것 같아요. 말씀 네. 들어보면. 자,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 천연물 의약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이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천연물 의약품이 발전하기 위해서 뭐 원료 수급이라든지 생산과 같은 인프라 구축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봤거든요. 우리나라 천연물 의약품 인프라 구축 현황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풍부한 이런 천연 자원들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나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같이 천연물에 특화돼서 연구하는 연구기관, 그리고 인력 등이 많이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 차원에서 천연물 신약 개발 촉진법이나 천연물 개발을 위한 혁신 센터 구축을 통해서 좀 더 정책적인 정부 지원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이제 제약 바이오나 스타트업들이 천연물 의약품에 있어서 만성 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다양한 이런 혁신 생태계들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몇 가지 보완해야 될 점들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원료의 품질,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원료 품질과 모든 전 주기의 과정들이 이제 잘 표준화되고 시스테믹하게 구축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전문 인력 양성이 될 텐데요. 전문 인력 등이 있어야지만 최종적인 저희가 엔드포인트까지의 그 개발이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단기적인 연구로 끝나지 않고 장기간의 연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해외 연구기관이나 그런 기업들과의 공동 연구, 기술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 국내에서만 끝나지 않고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를 좀 완화하고 통해서 천연물 의약품의 개발 프로세스를 가속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천연물 의약품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국이 되기 위해 이것만은 꼭 필요하다 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장기간 오랜 연구와 임상시험 과정이 필수적이거든요. 의약품이 아무래도 효능도 중요하지만 사실 부작용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오랜 기간의 임상시험 과정이 좀 거쳐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은 천연물 의약품 개발을 위한 장기적이고 좀 안정적인 R&D 투자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투자 확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천연물이다 보니 천연물 의약품 소재가 될 천연물의 자원 확보 및 관리가 되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원의 체계적인 발굴, 보존, 그리고 관리 시스템 구축이 아주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요즘에 이제 기술이 IT, BT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진보적인 기술과 함께 좀 융합 연구를 통해서 좀 더 혁신적인 천연물 의약품 개발 연구 과정도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네, 두 분도 지금 천연물 의약품을 열심히 연구 중이시잖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연구팀에서는 특히 이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약효가 있는 천연물을 발굴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근육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특별히 근감소증에서도 근력, 근육량, 근기능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조절할 수 있는 천연물 의약품을 만들고 메디컬 푸드를 만드는 게 저희 이제 1차적인 목표이고요. 장내 미생물의 어떤 균총을 분석을 해서 걔네 유전적인 정보와 장내 미생물을 분석을 통해서 약효가 있는 최적의 천연물 조합을 찾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연구 목표입니다. 저는 좀 남들 대부분의 관심이 없는 좀 소외된 생물 자원이라든지 좀 정말 특이한 생물 자원들을 어렵게 구해가지고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한 번도 연구가 안 됐거나 나도 연구해 주세요 이렇게 막 손드는 친구들을 좀 더 관심 있게 연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대마에 살고 있는 미생물을 저희 채취해가지고 그 대마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니까 좀 특이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독특한 대사산물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마 내생균을 연구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곤충과 미생물의 공생 과정을 연구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물질들을 좀 항생제로 응용해 보려고 하는 연구도 좀 하고 있고. 귀가 솔깃하네요. 두 분 덕분에 이 천연물에 대한 밝은 미래가 계속 그려지고 있어요. 두 분의 연구로 우리나라 천연물 의약품계가 더 발전해서 세계적인 선도국이 되는 그날이 얼른 오길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가 응원하겠습니다. 최신 과학 이슈는 여기로 주목. 핫 뜨거 핫 스마트한 과학이 쓰다. 과학통신원 강솔빈입니다. 과학계 이슈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는 AI가 알을 낳지 않는 닭까지 골라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양계 농장에선 알을 낳지 않는 닭이 참 골치랍니다. 사료만 축내고 생산성은 없으니 말이죠. 하지만 알을 낳지 않는 닭을 찾아내려면 전문가가 일일이 감별을 해야 한대요.
하루 12시간을 작업해도 겨우 5,000마리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이 AI를 통해 알을 낳지 않는 닭이 있는 케이지를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달걀을 모으는 컨베이어 벨트마다 카메라를 설치. AI가 영상을 확인해 사육장별로 달걀이 얼마나 생산되는지 측정하는데요. 이때 각 사육장마다 생산된 달걀 수를 분석해 알을 낳지 못하는 닭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냅니다. 실제 시험 가동 결과 감별 정확도가 무려 95%에 달했습니다. 알을 낳지 못하는 닭을 감별하는 AI 기술 덕분에 양계 농가의 생산성은 높이고 생산비까지 절약할 수 있게 됐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확 줄인 초경량 페트병 생수가 출시됐습니다. 국내의 한 생수 생산 업체에서는 환경부와 함께 페트병 경량화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9월부터 500ml 페트병 기준 13.1g이었던 페트병을 국내 최경량인 9.4g으로 줄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량화된 페트병은 쉽게 찌그러지는 게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질소 충전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페트병에 액체 질소를 주입하면 액체 질소가 기화하면서 팽창해 병 내부 압력을 유지하고 강도를 강화할 수 있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페트병은 병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양이 20에서 30% 적어 연간 127톤의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다는데요. 플라스틱을 줄여 소비자는 간편하고 환경오염도 막고 완전 일석이조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치기 아쉬운 과학계 소식 쏙쏙 모아서 가져올게요. 과학 모두 이쓰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은 천연물 의약품이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산, 강, 바다까지 다양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죠. 거기다 사계절까지 있습니다. 다양한 생물 자원의 특성을 두루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인 거죠. 네. 그걸 생각하니까 야, 이 천연물 의약품계가 발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오늘따라 눈이 더 초롱초롱했어요, 설미 씨. 두 분 어떠셨어요? 제가 연구하는 천연물처럼 굉장히 오늘 다양한 얘기로 풍성하게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천연물 의약품 개발에 대한 전망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천연물이라는 저희 학문 분야를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게 돼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저희 주변에 있는 자연에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주시고 주변에 있는 생물 자원을 가치 있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천연물 의약품에 대한 두 분의 진심이 오늘 다 느껴졌습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